안녕하세요. 오유엔 초대석 함께 여는 미래 진행의 오승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정윤 이사장님 모시고 21세기 글로벌 시대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부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21세기 글로벌 경쟁 사회에는 지식만을 쫓아가는 정말 이기적인 인재가 아니라 서로 교류하고 상호 협력하는 이 창의적 가치 함양을 꿈꾸는 그런 인재들이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미래는 과연 어떤 미래가 돼야 하는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 정윤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이사장님 오늘이 두 번째 강연이시죠? 예. 좀 또 다르시죠, 느낌이? 예. 어떻습니까? 오늘 강연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예, 제가 지난번에 그 일부에서 그 세계 어떤 질서 변화나 21세기의 우리의 그 환경의 변화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이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주로 그 선진국들이 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와 인류가 현재 해결하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 기후변화나 식량이나 질병이나 에너지,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그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정말 그 세계 1등의 그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잘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의 산업을 어떻게 발전해서 세계 선진 그 대열에 그 실질적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늘이 더 중요한 본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두 번째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중심의 창의 사회를 구현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이곳에서 창의적 인재, 영재를 양성하고 과학문화 확산을 선도하고 있는 정윤 이사장을 만난다. 정통 과학기술관료 출신으로 과학기술부 차관을 역임하는 등 선이 굵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윤 이사장. 해외 주재관 생활을 통해 국제관계 업무에도 정통한 그는 대통령 표창 및 황조 근정 훈장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 국민들과의 과학소통 및 창의 인성 교육을 위해 애쓰고 있다. 2008년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으로 부임한 이래 수학, 과학교육 강화, 창의 인성 교육을 통해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기관을 새롭게 변모시킨 그는 조직의 화합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직원들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이해가 깊다.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을 국민들과 소통하며 청소년들의 과학활동을 지원, 과학문화를 확산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정윤 이사장. 지금부터 그와 함께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세계 1등 가치 창출 전략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보자.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그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잘해서 그 선진국을 실현할 건가, 그런 정책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나라가 얼마큼 힘을 가져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적도 있으십니까? 전 세계에 나라가 한 240개국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량이, 물론 역량이라는 게 뭐 경제적인 역량도 있고 사회적인 역량, 문화적인 역량, 모든 지수가 많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짧은 기간에 잘 발전해서 우리의 역량이 약 한 세계에서 한 15위권 이내에 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동북아 지역의 그 한중일의 발전과 세계 속에서의 어떤 역할과 영향에 대해서 많이 발전한 그런 모습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1850년부터 1950년까지 근대 100년 동안에 상당히 그 어떤 국가의 운영이나 우리의 힘을 축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외세에 대한 개방에 저항을 하고 또 우리가 식민지라든지 6.25 전쟁까지 한 근대 한 100년 동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 그건 중국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해가지고 그 100년 동안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 2차 대전을 일으키는 그런 데까지 올 때까지 그 힘을 많이 축적을 했죠. 그래서 일본하고 한중일의 차이를 보면은 그 근대 100년의 어떤 그 역할과 그 힘의 축적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반만년 역사에 그 100년은 있지만 아주 우수한 민족으로서 그동안 우리가 그 반만년 동안 해온 어떤 업적이나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6.25 이후에 60년대 이후에 그 본격적으로 우리가 경제 개발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그 시작을 했다. 현대에 있어서. 그래서 뭐 우리 반만년 역사, 그다음에 일제시대 6.25를 지나면서 우리가 지난 한 5, 60년 동안 발전한 거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정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아주 드물게 있는 아주 그 기적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그 우리나라의 성장에는 저는 힘은 우리의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과 과학기술을 통해서 정말 빠른 발전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높게 평가받는 게 우리가 경제적인 성장도 했고 또 정치적으로 민주화도 했고 또 우리가 지금 IT 기반이나 정보화 기술, 소통과 대화 정보의 이용을 하는 기술 기반이 굉장히 그 수준이 높죠. 그래서 굉장한 발전을 해왔다. 우리 역량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동안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이 공여국들이 있습니다. 그죠? 주로 선진국들이 우리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6.25 이후에 그 원조 물자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 뭐 밀가루 같은 거 이렇게 주먹 쥐고 있는 USA 뭐 이런 거 많이 받고 그랬는데 전 세계 역사에 처음으로 그렇게 도움을 받던 나라가 OECD에서 수원국으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공여국으로 도와주는 나라로서는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역사상.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도움을 받던 사람이 도움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입니다. 그동안 계속 도와주던 나라가 지금 계속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도움을 받은 거에 대한 그 어떤 감사와 고통을 알죠. 그죠? 우리가 그 어려웠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이 됐을 때는 그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고 던져주지 말고 갖다 줘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국제사회에서 이웃으로서 우리가 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를 도울 때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도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움을 받아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게 없죠. 계속 그때도 도와주고 지금도 도와만 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60년 동안 잘 발전해서 우리의 우수한 인재와 또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의지로 잘 그걸 해서 우리가 이제는 교육이라든지 과학기술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역량이 한 세계 한 10위권 정도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무슨 세계 240개국 나라에서 10위권으로 잘 사냐. 빚도 많고 애들 사교육비도 못 되겠고 집도 없고 그런데 그게 한국 사람의 열정이라 그럽니다. 웬만한 사람은 이 정도 됐으면 좀 쉬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끝까지 만족하지 않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힘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100의 역량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져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보통 한 2.5%에서 3%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능력이 100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2.5 내지 3을 가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전 세계의 역량의 한 25% 이상을 가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의 역량이 100이라 그러면은 그 중에 한 25개 정도의 30개 정도의 역량을 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세계 1등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 역량을 많이 키워가야 되죠. 그러니까 100이라는 역량이 이제는 우리도 미국처럼 뭐 20이 된다든지 일본처럼 10이 된다든지 이렇게 노력해야 되죠. 근데 그걸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세계화가 돼가지고 세계가 한 나라 같은 그런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1등을 해야 돼요. 1등을 해야지 2, 3등 하는 거 많이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1등을 해야 되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예를 들어서 100원을 가지고 100개를 1등을 하겠다. 산업이든 기술이든 문화든 뭐 이런 100개를 1등 하겠다. 그럼 우린 돈이 얼마 있는 겁니까? 한 10원쯤 있는 거죠. 그죠? 미국 역량이 한 10분의 1 되니까 미국이 전 세계 역량이 한 25%, 28%를 가져 있는데 우리는 한 2.8%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10원이 있으니까 10원에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10개를 골라가지고 집중과 선택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1등을 해야 된다. 만약에 10원을 가지고 30개를 1등 하겠다 그러면 경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잘 골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중과 선택을 잘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는 좀 전통적으로 우리끼리만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세계 1등 하려고 그러면 국제화하고 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방하고 협력하고 외국 사람하고 같이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의 학생들이 뭐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하고 있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거는 영어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잘해야 된다. 근데 이제 어떤 학생들은 제가 만나면은 저는 영어보다는 앞으로 중국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중국어 할게요. 어떤 사람은 프랑스 할게요. 그럼 내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선 영어를 잘해가지고 영어가 문제 없으면 그 다음에 중국어 해라. 왜냐하면은 프랑스나 중국의 리더들이나 젊은 사람도 영어를 다 잘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사람들하고 사귀어라. 제가 가끔 이렇게 공과대학 같은 데 강연을 가면은 앞으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사귀면은 가능하면은 이 공대 내에서 사귀지 말고 저 인문대나 의대나 미대나 이런 학생들 사귀라.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고도 어떤 융합적인 사고나 어떤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그런 영성과 감성을 교환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자기 혼자만 하고 자기 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다양성과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하는 건 뭐라 그럽니까? 기술이나 산업을 얘기를 할 때 IT 기술이라 그러죠. 한국이 참 IT 기술을 잘한다 그러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의 수학과학 교육을 많이 배워라. 미국에서는 스템 교육이라 그럽니다. 그거를 사이언스, 과학, 테크놀로지, 기술,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그다음 매스매틱스, 수학 해가지고 스템 교육이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한국의 교육을 많이 배워라. 그래서 모든 교육이 다 중요하죠. 역사도 중요하고 예술도 중요하고 체육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선진국들이 미래에 대비하고 미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수학, 과학 교육이 조금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나 학생들은 수학, 과학을 열심히 하면은 지구와 인류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데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런 문제가 범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의 융합과 대화를 통해서 기회가 많아진다. 그 대신 그 배경에는 영어를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살고 일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살고 일하려면 영어를 잘 공부를 해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우수한 인재들이 화공과하고 기계과에 많이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20, 30년 지나니까 무슨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정밀화학을 거의 세계에서 1등합니다. 한 70년대, 80년대 공부 잘하던 인재들이 물리과하고 전자과에 많이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20년 지나니까 유무선 통신, 반도체, PDP, LCD, 핸드폰 전부 1등 하더라. 우리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의학학계에 어마어마한 세계 인재들이 갔습니다. 의대, 그죠? 저는 그 잘못됐다, 잘됐다고 지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 시대에 새로운 질병이나 식량이나 바이오 에너지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의학학의 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대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재들을, 근데 의대 약대 애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공대들이나 인문대들이나 합쳐가지고 새로운 치료법도 개발하고 의료기기도 개발하고 신약도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저는 세계 10위권의 어떤 그 전략과 기획을 가지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법대를 가면은 권력을 잡고 의대를 가면 돈을 번다는 시대는 세계 한 150권대 국가입니다. 앞으로는 의대를 나오나 법대를 나오나 살아가는 건 비슷할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 되고, 약 개발하고, 그다음 바이오 에너지 개발하고, 식량 개발하고, 다 임상하는 게 아닙니다. 임상을 하더라도 그렇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알지만 요즘 법조계나 판검사가 옛날처럼 큰 권력을 가지고 그러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인재들도 잘 활용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한 그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파라다임이 변하고, 그다음에 지구가 고민하는 식량 문제나 에너지 문제나 보건의료 치료나 신약 문제에 있어서 그런 인력도 잘 하면은 우리가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집중과 선택을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다 그랬을 때 그 어떤 무형자산이나 브랜드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영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영국에서 그 B&B라 그래서 우리 식구들을 데리고 이렇게 여행을 가는 거죠. 랭카셔 지방에. 그 B&B가 베드 앤 브렉퍼스트라고 우리로 치면 민박 같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혼자 살면서 저녁에 뭐 식사 하나 해주고 아침에 빵 주고 이렇게 돈 받는 데인데, 저녁 먹고 이렇게 커피를 한 잔 하자 그러더니 커피잔을 딱 보니까 우리는 그런 잔 안 쓸 것 같은데 끝에도 많이 깨지고 뭐 때도 좀 끼고 그랬는데, 거기 무슨 그림이 있었는데, 이 그림이 무슨 뭐 랭카셔 지방의 무슨 그림이고, 이걸 만든 회사는 어떤 회사고, 자기 집의 집안은 뭐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난 좀 그만,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우리 애가 교환학생을 갔는데, 하루는 해외에서 만났더니, 아빠, 무슨 체코나 페루 이런 애들도 자기네 문화나 역사 이런 얘기 나오면 막 밤을 새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조가 누구라 그랬지, 아빠?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가 알았다.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최고 명문대학의 수석 합격한 학생이 예를 들어서 뭐 광주에다. 그럼 걔한테 네가 광주의 역사와 문화와 집안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럼 내 생각에 아마 걔가 5분 이상 못할 겁니다. 저는 걔가 1시간 이상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 브랜드가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문화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교양도 알아야 되고, 과학기술의 지식도 알아야 되고, 이래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하고 물질적 자본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고, 그랬을 때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거지, 무슨 집이 좋고 뭐 음식이 좋고 교통이 발달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의 한정된 역량을 가지고 잘 골라야 되고, 그다음 국제화를 잘 해야 되고, 또 영어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어떤 물질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어떤 그 사회적인 자본이나 정신문화적인 이런 교양도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거다. 이 자리에 있는 학생한테 누구 하나 물어볼까요? 고향이 어디야? 고향이? 부산. 부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지. 그래서 하여간 이랬을 때 1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된 겁니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미지가. 그러니까 제가 착하고 똑똑한 인재도 얘기했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렵게 키운 역량, 그렇지만 세계에서 많지 않은 역량을 가지고 세계 1등 할 수 있는 길은 그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랑스럽게 작년에 G20 정상회담도 했죠. 그러니까 G2에서 G7까지 있었지만, 이제는 세계에서 G7만 가지고는 그 이후에 중국이나 브라질이나 한국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가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과거에 G7이 가져 있는 세계의 역량이 한 70% 됐다 그러면, 요즘은 그 신흥국하고 G7 국가의 역량이 거의 반반 정도, 반이 넘습니다. 신흥국의 역량이. 그러니까 그 7나라만 모여서는 뭘 협의를 해도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G20 정상회담을 했고, 더군다나 한국에서
그런 G20 정상회담을 개최한 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야 될 일이고 내가 아까 얘기한 국가의 이미지나 브랜드 강화에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성장률이나 국가 GDP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 되는 자료입니다. 우리가 하여간 과학기술력이나 이런 하드웨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방력, 경제력, 과학기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사회적 자본력, 문화, 그다음에 외교, 정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이 우리의 역량을 높여야 된다. 이런 부분의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난 10년 동안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발전해 왔다. 그래서 우리의 뛰어난 인재들이 집중하는 열정을 가지고 이런 SCI 논문이라든지 과학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성장을 했다. 민간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서 우리 정부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민간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됐죠. 이제는 뭐 포항제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이런 회사들은 세계의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성장했고 과학기술도 많이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서 세계 1위 국가를 실현할 거냐 하는 부분의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지만 그런 우리가 가져 있는 각 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계, 뭐 문화계, 인문사회계, 정치계, 법조계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각 부분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법조계가 법의 어떤 정책이나 제도나 그다음에 법의 이행이나 적용이나 이런 거를 전 세계에 나가서 어떤 뭐 컨퍼런스를 한다든지 어떤 토의를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아마 10위권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각 개가 개별 각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우리 정경련이라든지 경제계 사람들, 그다음 우리 과학기술인들, 뭐 또 문화방송인들 이런 분들 많이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경쟁력 자체를 서로 합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융합과 소통을 해서 서로 합쳐가지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내부적으로는. 여러분들 옛날에 김장 하면은 겨울에 김치 독을 묻잖아요. 그죠? 그때 예를 들어서 김치 독에 항아리가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네. 요새는 딤체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 김치 항아리 뚜껑이 지름이 한 1m 된다 그러면은 처음에 땅을 팔 때 1m로 파면은 그건 묻어집니까? 안 묻어지죠. 한 2m 파고 계속 들어가서 밑에서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깊게 파려면은 넓게 파야 되죠, 처음에. 근데 넓게 파려면 혼자 못 파죠. 여러 명이 파야죠. 그래서 그런 각 개의 그런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말씀드린 에너지 문제나 기후변화 문제나 질병 문제가 어떤 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 사회가 대화 통합돼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과학기술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리고 또 산업을 창출하는데 앞장서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인재를 키우는데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교육인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 교육이 내부에서는 참 말이 많죠. 사교육이 어떻다, 입시가 어떻다, 교육이 잘못됐다, 콩나물 교실이다, 선생님이 어떻다. 근데 외부에서는 우리 교육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그것도 한국인의 열정이다. 그러니까 뭐 전 국민이 교육의 전문가다. 그죠? 한마디씩 다 할 수 있죠. 교육 문제 나오면은. 근데 이제 그동안은 교육의 문제를 어디서 고민했냐면 학교, 학생, 이 장애 문제.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나 실험실이나 이런 콘텐츠의 문제.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선생님의 문제.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더 실험 시설을 좋게 할 거냐, 뭐 교육 과정을 어떻게 개편할 거냐, 뭐 과학고를 늘릴 거냐, 줄일 거냐, 예술 영재고를 만들 거냐, 우리 또 뛰어난 선생님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잘 또 개발할 거냐 이런 고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의 산학년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기업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연구소 이런 데가 세계 1등이 됐어요. 그러니까 외국에도 가보시면은 이 나사라든지 우주항공하는 그다음 소니라든지 아까 보신 전편에서 보신 산업과학기술박물관
이런 데 가면은 꼭 가서 보는 게 아니고 어떤 그 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그 산학년이 가져 있는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시설이라든지 그런 어떤 거기에 또 전문 박사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에 교육기부 운동을 하면서 어떤 회사, 항공회사에서 했지만 상가함수가 비행기를 만드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베르누이 정리는 왜 비행기를 뜨게 하느냐. 이런 거를 자기들이 가져 있는 자료를 가지고 교과 자료를 다 만들고 또 비행기 공장을 시찰을 하고 이러면 그게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학교 내에서 하려면은 그만한 시설과 그만한 돈을 해서 할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산학년이 이제는 학교 내뿐만이 아니고 그런 교육 기부를 통해서 그런 역량을 가지고 교육의 질을 굉장히 성장을 시킨다. 그래서 그런 운동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 교육이 많이 선진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과학관에 가면은 보는 거죠. 이제는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체험하고 함께하고 배우고 교육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선진화됐다는 게 그런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산학년의 기관과 그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창의성도 교육에 좋은 과정을 통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창의성 교육을 많이 시키면서 인성 교육도 함께 시킨다. 그래서 창의 인성 교육을 하고 학생들이 그 인성하고 관련해서 봉사하고 배려하고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 기반을 이제 확충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을 이 우리의 좋은 여건에서 그 여건을 잘 활용하고 적응하려면은 사고를 좀 바꿔야죠. 그죠? 밖에는 변하고 안에도 변했는데 생각하는 건 똑같으면은 그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그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라든지 어떤 교육 환경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가지고 뭐 자제분을 키우는 거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학교에서 뭘 배우는 거라든지 그런 전략을 잘 짜야 된다. 그래서 각계가 협력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이 공공 부분에서 지구와 인류의 현안을 해결하면서 그걸 가지고 신산업을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또 학교 교육을 학교 내부뿐만이 아니고 외부하고 연계된 체험 활동을 연결해서 창의 인성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러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국제사회의 브랜드 이런 이미지를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은 우리나라가 선진 인류 국가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21세기의 새로운 10년을 보내고 다시 10년을 시작하는 2011년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도 어떻게 이런 그 계기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2011년 초니까 2020년이 됐을 때 나의 모습, 국가의 모습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좀 잘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재나 우리의 교육 환경이나 잘 고르고 국제화하면은 세계 1등 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선진 인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 이 사고와 전략을 좀 발전된 그런 데서 해달라.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선진국에 가면은 우리는 과학기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과학자의 몫이고 내용이 어려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후진국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선진국이 되면은 그런 과학 소통 이해에 많이 알락을 해라. 그래서 아까 문화와 역사도 얘기했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은 주로 선진국에 회의할 때는 뭐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이다. 과학 소통이다. 그다음에 뭐 퍼블릭 언더스탠딩 오브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다. 과학기술의 이해다. 그다음에 사이언스 앤 소사이어티. 그래서 과학기술과 사회의 역할이다. 그다음 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접해서 그런 걸 이해하고 지구와 인류의 현안을 해결하고 창의적 인생 영재를 가지고 잘 고르고 국제화하면은 제가 1등 할 수 있다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산학년 교육기부 운동은 저희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작년부터 했는데 이거는 꼭 뭐 교육기부를 해서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기업도 저런 기부를 하고 저런 데 참여하는 게 기업도 경쟁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좋고 학생도 좋고. 그러니까 윈윈 전략이죠. 그래서 잘 이해하고 좋은 기업의 이미지를 삼고 1등 기업이 되고 그래서 아주 좋은 운동이다. 이건 이제 저희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그동안 발전해온 모습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일부에서 말씀드린 그런 세계 질서 변화라든지 환경의 변화에서 우리가 잘 고르고 국제화하고 교육을 선진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진 역량의 선진 국민화를 해나간다 그러면은 반드시 1승할 수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연 참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나라가 기적적으로 성장을 했고 먼저 받는 나라에서 먼저 하는 나라로 이렇게 성장을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심에는 인재, 또 교육, 과학기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과학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런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과학교육, 내실화가 잘 되고 있는가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과학하면은 우리가 배울 때는 이제 물화생지, 그러니까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일반적으로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죠. 그래서 어렵잖아요. 저희 이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출범하면서 한 2년여 수학, 과학, 교육 내실화 방안이라는 걸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과서도 개발하고 교과서도 검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실험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자료들도 하고 또 이제 요즘 이제 교과 교실제나 과학 중점을 지정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학생들한테 과학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는 선진화된 어떤 교수법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미국이나 영국에서 과학을 어떻게 관심 있게 쉽게 가르치느냐 하는 키트라든지 실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해서 그거를 교과 연구회라 그래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직접 그거를 활용해 봐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런 좋은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이 그걸 개량하고 뭘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즘 학교 현장에 직접 그걸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교과 연구회를 통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실험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 그런 학생들이 쉽고 흥미있게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능하면은 세계 최고의 그런 리소스들을 자료들을 제공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저희가 이제 작년에 교육과정 개편하고 연결해서 고등학교에 과학을 배울 때 물화생지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이제 에너지 문제라든지 우주 문제라든지 그다음 나노 기술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우주 기술은 물리에서 배워야 되는지 지구과학에서 배워야 되는지 나노는 물리에서 배워야 되는지 화학에서 배워야 되는지 그게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융합형 과학이라는 걸 우리가 교육과정을 채택을 해서 그런 교과서도 만들고 앞으로는 고등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로 보면은 어떤 쉽고 재미있게 리소스, 선진국과의 경쟁력, 그다음에 융합과 미래에 대한 그런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적으로 간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거보다도 더 큰 문제는 그런 지구와 인류가 고민하는 문제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역할과 역량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국민들이 같이 하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때 고교 시절에 생물, 지구과학, 물리 이러면은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암기하느라 바빴거든요. 지금은 좀 개선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지금 언제 고등학교 교과서를 마지막으로 졸업하고 아마 네.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렇죠.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책을 보면은 네. 함께 해보자, 대화해보자, 왜 이럴까, 어디 가보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약간 교과서가. 생각하게 예, 만드는 그렇게 돼 있고 교과서로 되어 있군요. 특히 최근에 그 환경과 녹색 성장 이런 교육들은 실험해보자, 가보자, 왜 이럴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은 학생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뭐냐고 물으면 안 됩니다. 안 되죠. 2가 되려면 뭘 더하면 되느냐. 그러면 2가 되려면은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꽤 될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안 해봤지만 네. 적어도 몇백 가지는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렇죠. 일을 만들 수 예. 있는 거는. 그래서 그런 어떤 발전적 사고를 할 수 있고 그런 학생들이 스스로 고민하게 해라. 그러니까 대화와 토론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수업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한 반에 100명이고 60명이었습니다. 그때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시설도 굉장히 나빴죠. 네. 교과서도 나쁘고 선생님도 그렇고 학교도 나빠서 아침반, 점심반, 중간반 뭐 3부 제공이 됐죠. 지금 학교에 가보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뭘 봤냐 하면은 그때 인터넷 떴고 그러니까 가끔 미국이나 영국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나 이런 사진을 보면은 가끔 보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 있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게. 우리는 그때 분단장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반장, 부반장, 분단장. 지금 학교에 가보시면은 그렇게 동그랗게 앉아 있습니다. 같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라든지 선생님이 가르치는 교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어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그 입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변화가 되지만 공교육의 수준이나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안심하고 정말 거기서 배우면은 그 학생이 앞으로 뭐 대학 가는 문제를 포함해서 미래 사회의 어떤 문제든지 다 우리의 여건에서 해낼 수 있고 문제는 그 학생이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나라 그 교육 환경이 개선되고 있기 예, 때문에 최근에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사실 우리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세계 아주 무대에서의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더 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기성세대들의 바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글로벌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도 그 피사의 어떤 과학, 영어, 읽기 평가라든지 또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만은 무슨 올림피아드 이런 데 가면은 굉장한 뭐 금메달, 은메달 성과를 많이 보죠. 그렇죠. 제가 한국 올림피아드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네. 그 8개 과목에 이제 가는데 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서 금메달, 은메달 따는 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거기 가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선발돼 온 것만 해도 세계 최고의 인재다. 만약에 거기 가면은 거기 있는 그 인재들이 평생 여러분하고 같이 협력하고 경쟁할 그 친구들일 거다. 그 각국에서 온 물리 올림피아든 화학 올림피아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가서 친구 잘 새기고 그다음에 그런 네트워크 강화하고 또 한복 한 벌씩 가져가 가지고 한국 문화도 좀 얘기하고 집안도 얘기하고 그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1등을 한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결과에 그렇게 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거기까지 온 애들은 이미 물리면 물리, 화학은 화학의 분야로 세계 1등한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앞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든 한국에서 일을 하든 걔들하고 같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고 한두 명이라도 새겨놓고 네트워크를 강화해 놓으면은 그게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가서의 큰 그거지. 그냥 뭐 우리 학생들끼리 맨날 거기까지 가서 연습해가지고 금메달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그 역량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 뭐 일부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미국의 학부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계산이나 어떤 그 계량에 대해서 뛰어난데 대학 가면은 그런 미국 애들은 선진국 애들한테 떨어진다.
그거를 지금 교육에서 토론과 체험 교육으로 많이 바꿔서 최근 2, 3년 동안에 많이 발전돼서 이제는 아마 지금 간 애들도 굉장히 뛰어난 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20년 있으면은 우리의 그 젊은 인재들이 그 세계의 주역으로서 좋은 일들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요, 이 과정보다는 결과가 참 중요하거든요. 아웃풋이 어떻게 나왔냐, 1등이니 2등이니 아니면은 꼴등이니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그 과정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정말 필요한 부모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인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또 궁금한 점이 평소 이사장님께서 꿈꾸는 어떤 미래형 교육 과정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것? 미래형 교육 과정은 선진 교육 과정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이나 교육 시스템이 이제는 누구를 보고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 시스템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 미래형 교육에 한국이 가르치는 영재 교육은 세계의 모델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고 지금 우리 과학영재고등학교에서 그 실험, 대화, 토론하는 거 하고 또 문학이나 시나 피아노를 배우는 거 하고 굉장한 그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는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그 부모님 중에 대다수는 한이 있는 분들입니다. 내가 배우지 못하고 내가 먹지 못한 이거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한 거는 절대로 자식한테는 물려주지 안 된다. 내가 더 이상 못 먹어도 좋고 더 이상 배울 기회도 없지만 내 자식만은 그걸 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셨죠.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뭐 같은 좋은 여건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면 되지 내가 다 희생을 해서 자식한테 다 넣는다 그러면 그건 전 바른 방향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선진 교육 체제나 선진 환경, 그다음 우리가 정말 믿고 맡기시고 공교육에 가시면은 그거는 앞으로 사회에서는 뭘 하든지 자기가 잘하는 거 해가지고 하면은 비슷하게 다 삽니다. 그리고 그런 큰 우리의 그 정말 자랑스러운 그 2세 학생들이 그런 큰 한을 가질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화에 공교육의 발전과 이런 면에서 우리 학부모님도 인식을 좀 많이 바꾸셨죠. 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잘하면은 우리 시스템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평소 이사장님께서는 과학, 인문, 예술의 융합을 강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 중에도 소통, 또 조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과학, 인문, 예술이 균형감 있게 조화롭게 이룬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 그런 것들이 지금 궁금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복합적이고 융합적으로 다 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디 가면은 뭐 개막식 하고 그럴 때 불꽃놀이보다 요새는 레이저 쇼 같은 거 많이 하죠, 그죠? 네. 그 레이저 쇼가 예술입니까, 과학입니까? 그런 거 잘 모르죠, 그죠? 이게 과학인지 예술인지 잘 모르죠. 네. 우리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로부터 과학과 인문과 예술은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이렇게 분리가 되다가 또 이제 미래 사회에서는 그런 복합적인 어떤 영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인문학은 통찰이고 예술과 과학은 창의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요즘 뭐 어떤 시각화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바타를 찍는데 그 카메론 감독인가요? 맞아요. 그게 13년인가 구상을 하면서 수많은 천문학자하고 생물학자들이 거기 참여했습니다. 그 예술만 하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여러 가지 그 감성과 디자인 얘기도 했지만 카메라도 저런 게 있습니다. 카메라의 성능만 해서 잘 만들면 예술가가 예술 작품 찍느냐? 예술가가 카메라 만들어야 되냐? 전자공학 한 사람이 카메라 기계 한 사람이 그거 잘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요소와 감성이 카메라에 요즘 아마 카메라 가져 계시면은 거기에 무슨 뭐 나는 잘 모르지만 뭐 인물 찍을 때 무슨 뭐 풍경 찍을 때 뭐 파노라마 찍을 때 뭐 그런 기능이 다 있을걸요. 안 써봐서 그렇지.
그게 공학자들만 해가지고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 감성과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거고 또 인문사회가 그런 사회적인 요구를 같이 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미래 사회에 대한 융합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창의재단에서 융합 카페라는 걸 하는데요. 얼마 전에 월드컵에서 그 축구와 과학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도 나오고 축구 감독도 나오고 아디다스 나이키 사람도 나왔는데 저는 그 무슨 자볼린인가 요번에 그 축구공, 네. 축구공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어지는 건지 그 공기 저항하고 물에 젖었을 때 그 전체 무게의 10%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규정하고 그게 이렇게 옛날에는 조각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뭐 6조각인가 해가지고 구를 만들고 축구화 같은 것도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그런 훈련과 전술 이런 것도 대단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다 생활화돼 있는 거고 이런 뭐 에너지 문제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그러니까 의학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학도 과학에서 많은 신약이나 많은 진단 기기나 치료 기술을 엄청 요즘 로봇가 수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페트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영상을 찍어내죠. 그러면 의사가 병의 예방과 진단과 치료에 획기적인 그게 오는 거죠. 그렇지만 의사는 의사의 고유의 지식과 경험을 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혼자 있으면은 그러니까 의대에 나온 사람이 그 의료기기를 만들거나 그런 패트 시스템을 해석하는데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 인문사회나 문화예술의 뭐 꼭 인문사회 문화예술의 융합이 아니고 전부 이렇게 사회가 그런 쪽으로 발전해 간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인식을 좀 선진 국민으로서 갖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인문학과 과학, 뭐 축구와 과학 어떻게 보면은 와인과 과학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와인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언제부터 생겨가지고 네. 그 과학적으로 만드는 건지 그 재밌는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같이 융합할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잘 모여서 예. 융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를 잘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의 대중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이사장님도 개인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 대중화 어느 정도로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작년에 어디 그 회의에 가서 그 유명한 미래학자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사회에는 과학 기술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난 100년간은 MBA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에서 경영학 석사들이죠. 공학을 많이 하고 경영을 한. 지금 미국의 유명한 CEO나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의 높은 CEO 중에는 이공계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0년은 PSM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프로페셔널 사이언스 마스터. 그래서 미국에서 이미 대학에 그런 과학기술의 어떤 그 지식과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과학 대중화가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어떤 융복합 사회, 미래 소통 사회, 그다음에 이런 지구와 인류의 현안 이런 문제들이 지금도 이런 문제들은 저기 개도국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얘기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돈 생기면 일단 도로 뚫고 빵 공장 만들고 그래야지 무슨 뭐 기술 개발하고 융합 이런 것들이 뭐 관계가 있겠어요. 당장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데. 네. 근데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은 그런 데 동참을 해야 되고 그런 이해를 많이 해서 우리가 쉽고 재미있게 과학기술의 현안이라든지 에너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일반인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과거에는 과학기술자가 있고 일반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선진국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일반인 중에 과학기술자가 일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의 개념과 대화 소통이 확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융합의 문제라든지 미래사회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같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고 대화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또 우리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그런 글로벌 이슈라든지 과학 그런 거에 뭐 전문 그 사이언스 타임즈라는 그 인터넷 신문도 있고 네. 또 사이언스 올이라는 포털도 있고 저희가 얼마 전부터는 한 1년 전부터는 국방일보에도 그런 과학의 이해,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면씩 그 게재를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쭉 강연과 관련된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 여기 오신 방청객분들께서 이사장님께 꼭 드리고 싶은 질문 3가지를 뽑아주셨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학창 시절에 이사장님 뭐 과학 잘하셨나요? 아이 뭐 과학을 잘했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요. 잘하셨겠죠. 과학에 그런 흥미는 많이 가져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저보다 과학을 잘하는 그 주변의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예. 아유, 정말 겸손하시네요.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부모님들이 계셔서 제가 예. 질문을 해보는데요. 수학과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요? 항상 저 호기심을 많게 하고 그 대화와 토론을 많이 하게 하고 깊이 오랫동안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많이 좀 길러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뭘 이게 단발적으로 항상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항상 좀 생각을 해봐라, 많이 해봐라. 그래, 그 생각도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그 서로 그러니까 체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간 있으면 가능하면은 박물관이나 과학관이나 미술관 같은 데 맞아요. 데려가라. 너무 학생들이 컴퓨터하고 핸드폰에 빠져 있는 시간을 좀 줄여라. 혼자 있을 때는 독서를 해라. 이런 것들만 조금 얘기를 해주시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시면은 네. 수학, 과학도 잘할 수 있고 인성도 개발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예. 직접 이렇게 자녀를 교육하실 때 그런 식으로 교육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직에 오래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우리 자식 교육에 대해서 기여한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그 저희 집사람이 많이 알아서 했는데 네. 그래도 저는 항상 한 얘기가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그다음에 앞으로 너희들이 과학을 공부하면은 봉사할 기회가 많을 거다.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외에 뭐 자세한 그런 거는 사실 뭐 그 우리 집사람이 많이 그걸 했고요. 네. 아직까지도 뭐 크게 그 뭐 문제는 없이 잘 성장해 줬다고 생각하고 네. 또 좋은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여건을 가져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사장님께서 이건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이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선 뭐 좋은 생활 습관을 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좀 전수 좀 해주시죠. 제가 창의재단 이사장이 되니까 가끔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창의성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느냐. 네. 저는 뭐 교육 과정이다, 그다음에 체험이다, 무슨 대화다, 토론이다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자료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는 가능하면 녹색을 많이 보게 해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방에 이렇게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도심의 콘크리트나 이런 아파트 숲에서 있는 학생들보다 창의성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그렇군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천정이 높은 데서 있으면은 천정이 낮은 데서 있는 것보다 좀 창의성이 많이 발현이 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험생이다. 그러면은 이 학업 얘기 말고 무슨 스포츠나 영화 얘기를 하루에 한 20-30분씩 대화를 나누라.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얘기. 그러니까 맨날 물리가 어떻게 됐냐, 화학이 어떻게 됐냐 이러지 말고 야 박지성 선수가 요새 뭐 아프다더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어떻게 됐는데 네. 그거 뭐 아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뭐 어디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문화나 무슨 뭐 이런 예절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더라. 아니면은 가끔 무슨 뭐 그 뮤지컬이나 뭐 이런 연극이나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래서 그런 게 장기적으로 도움된다. 그러니까 너무 이 계량적이고 어떤 그 틀에 박힌 데다가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말고 좀 자유롭고 생각을 오래 하고 그다음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그 학생의 어떤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부모와 교사의 인내가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강연 또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정윤 이사장님 모시고 두 번째 강연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대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사고가 전환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식사회에서 감성사회로 바뀌고 또 창조적인 지혜가 필요한 이런 사회로 바뀌기 때문에 더 우리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세계 1등이라는 게 정말 그냥 기분 좋은 숫자만은 아닐 거라는 또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 다 노력을 해야 되겠죠. 노력하는 마음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우리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는 어떨까요? OUN 초대석 함께 여는 미래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가 발달된 이런 역량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세계 1등의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진정한 선진국이 되겠냐, 인재하고 과학기술을 미래에 어떻게 잘 개발할 수 있느냐, 그 역량을 가지고 우리가 선진화를 해나가는 그런 방향을 얘기를 하고 국민들의 어떤 과학적 합리적 사고라든지 세계의 어떤 변화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역사나 문화에 대한 어떤 교양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의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세계가 특히 21세기 들어서 어떻게 변화하고 세계 경제, 과학, 문화 질서가 어떻게 변화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을 해서 우리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우리 역량을 가지고 이제 세계화 시대에서는 세계 1등만 살아남지 않습니까? 모든 전략과 기획과 비전을 어떻게 보면은 세계 10위권에서 또 세계화 시대에서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물질적인 행복이라든지 생활의 여건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기초가 되어 왔습니다. 과학을 쉽게 이해하고 생활화하고 그런 정책과 제도를 과학기술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문사회나 정치나 언론이나 법조에서 같이 만들어가지고 함께 나가는 게 과학입니다. 과학에 관심을 가지는 거는 생활에 관심을 가지는 거고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발전하고 또 지구의 인류의 현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경제를 진흥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게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